자, 그럼 2부에서는 그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인생 후반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금융 상품을 뭘로 골라야 되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예.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금융 상품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이버시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이제 우선시하는 게 예. 연금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우리가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바로 복지 선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 노인분들한테 당신의 지금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안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요, 60%에서 90% 정도까지가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후의 주 수입원이 연금인 분이 누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리고 일부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인 분이 22%밖에 안 돼요. 보다시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이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거든요. 자녀의 도움이란 대답이 72%였는데 이게 작년 조사에서는요 14%로 줄어버렸어요. 자식들이 주 수입, 그러니까 주 생활비를 안 도와준다는 뜻이죠. 몇 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도 노후의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는 대답이요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60년 기준. 60년대 되게 되면은 한 70세 안 됐었죠? 54세였어요. 아, 그때가? 예. 그다음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한 85세 정도 되지 않나요? 예, 86세거든요. 그러니까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그 재테크 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 중에 3층 연금 이런 것 쪽으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재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해야 될 게 뭐냐?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도요. 연금 중에서도 가장 이 나라에서 운용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품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할 수 있어요. 가정주부가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요. 월 9만 원씩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요. 53만 7천 원씩 받아요. 그 물가 오르면 또 늘어납니다. 남편하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1층으로 무조건 들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미 가입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퇴직연금이요. 직장인들은 다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자영업 하는 분들, 1인 기업도 다 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세제 혜택 받으면서 이 노후자금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3층 연금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냐?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자식한테 갈 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이 저금리 시대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못 가지만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었을 때 그 모 은행의 지점을 지나가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 3년 정기 특판 예금이 0.3%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아는 사람한테 저 정도 주는 거는 그 집에다가 돈 찾아다 놓고 있다 보면은 도둑 맞아가지고서 잊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그 보관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은행에서도 돈 보관해 준다고 돈을 받는 보관료를 받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우스갯소리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지금 원리예금을 책임져주는 예금 상품 갖고서는 이제 노후 자금이 어려운 거로 돼 있는 알고 있는데 여기다 한 말씀해 주시죠. 바로 얼마 전인데요. 금리가 10% 있을 때는요. 정기예금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만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거든요. 지금 금리 올랐다고 그러는데 2%예요. 6억이 있어야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옛날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그래도 잘 올라가 봐야 3% 오를까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정기예금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이제부터는 이제 좀 학문적인 거로 들어가서 그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학부모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직접 또 금융에 대해서 그 알려줘라라고 하면은 막연하거든요. 금융이라는 용어 이런 걸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한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시죠. 지금 이 금융 용어들이 약간 전문 용어가 돼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매매한다고 그러고 금융이라는 말을 또 금융이라는 뜻이 뭐냐면 돈의 융통이라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예금은 그리고 그거를 빌리고 빌려주는 수단이 금융 상품인데 예를 들어 예금 누가 예금을 해야지 은행에서 그 돈으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게 금융 상품이에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이 금융 상품이에요. 그런 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은 필요한데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크게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진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 중에 그 저축과 이제 투자 상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의 개념의 차이를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금융 상품은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스무리한가 보다 아니거든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면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 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 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갖다가 예금처럼 맡겨놓으면 은행이 책임져 주죠.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 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 상품.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저축,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 눈 감고 예금 아니면 비슷한 CMA, MMF 이런 단기 상품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 두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운용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손실의 우려가 있는 이 리스크가 따르는 이 투자 상품은 투자는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이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 동학개미 운동한 분들이 비투라고 그러죠? 신용거래, 빚 얻어서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원칙에 지금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되냐? 금리가요, 10% 가까이 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팍팍팍 늘어나니까.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2%니까 뭔가 수익을 내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에는 리스크, 손실 볼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 네. 지금 조수사님이 말미에 말씀을 하실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얼핏 듣다 보니까 그 집에서 엄마는 저 텔레비에서 연수컷 보고 아버지는 저 프로야구라든지 축구 보면서 애들한테는 너 게임하지 말고 방에서 공부해라. 그거 합니까, 걔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라는 뜻인지 그걸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요, 투자에 관한 공부라고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유튜브들이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측하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에 날린다는 사람, 뭐 워렌 버핏이니 무슨 피터 린치니 이런 사람들도 단기적으로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측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라면서 예를 들어서요, 그 펀드 매니저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30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는데 금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주가 전망 누가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이 30년간 펀드 매니저 한 사람도 모른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부하라면서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이 기본 원칙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이냐 이제 식별하는 법. 요 정도의 공부를 우리 학부모님도 하시고 애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리스크는 위험하다 뭐 이런 뜻 같은데 조금 한번 좀 더 부연해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리스크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막말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떡할까 겁이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이거 공무원대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위험은 뭐냐면 잘못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해도 평생 보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주었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공무원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럼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칼 휘둘러서 공무원도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안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엄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지금 바보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테크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네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리스크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라는 뜻인지 한번 그래서요, 설명해 주시죠. 리스크 관리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런 책으로 전문적인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해야 되는데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주식 투자에는 그 예측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0% 맞는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은 두 가지 이 리스크가 있다. 주식 투자에는. 첫째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라고 그래요. 마켓 리스크.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 난 직후에 주가 폭락했죠. 그거 알았습니까? 그렇죠. 9.11 테러 났다. 북핵 사태 났다. 폭락할 때 그 미리 압니까? 모르죠.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좋은 주식만 갖고 있다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빨리 그 얘기만 하세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불측한 사태가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비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기업 방문도 하고 산업보존도 하고 보통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종목, 20종목에 이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 투자 같은 걸 하게 되면 20종목, 30종목에 같이 하기 때문에 펀드 투자가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는 부모님들 저 시각에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또 그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들이 이제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투자 상품으로 펀드 상품 이런 게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펀드라는 개념 이런 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애들한테 경제교육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선 이 펀드 상품을 이용해서 그 세뱃돈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이거를 해서 운용하는 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다른 공부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초청소년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가 뭐냐면 그 일반 투자자들부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세뱃돈 받은 그런 돈 같은 걸 모아가지고 운용 전문 기관이 그걸 운용회사라고 그러거든요.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은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펀드를 뭐 수익증권이라고도 하고 간접 주식에 직접 하지 않고 간접 투자한다고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도 하고 갖다 맡긴다고 그래서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그냥 펀드라는 거는 돈을 일반 다수로부터 모아서 전문가가 운영해 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는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펀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요, 학생들이 지금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방 주식이 이게 뭐가 좋은지 남의 말 듣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그런 분석 그 투자를 전문가가 대신해 주니까 우선 그 좋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주식도 있거든요. 그거 한 주만 살려도 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 펀드를 사게 되면은 10,000원만 해도 그거의 일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초고주가 주식도 살 수 있고 또 해외 증권 투자 같은 것도 학생들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살 수가 있어요. 소액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직업에 충실할 수 있다. 뭐냐면 그 주식 샀다 팔았다 또는 종목 고르고 너무 신경을 거기 쓰면은 그 시간에 공부할 시간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또는 직장인들은 일할 시간에 지금 요즘 동학개미 이후에 직장인들 중에 일을 소홀히 하고 여기 막 주식 투자 재테크 하다가 일에서도 실패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뭐냐 저는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하고 펀드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펀드에도 이제 지금 엄청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뭐 증권사 제가 그 여쭤봤더니 그 펀드 종류만 4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펀드 종류 400개가 되는데 다 알고 있느냐? 자기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펀드 종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종류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해서 그럼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요. 네. 그 운용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주식형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자금의 60% 이상을 주식에 운용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 시황에 따라서 크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큰 이 펀드가 주식형 펀드지요. 공격적인 펀드지요. 그다음에 채권형 펀드는 채권이나 그 기업어음 같은데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CMA 이건 뭐냐 만기가 짧은 CP라든지 채권 같은 데 운용해 가지고 고객이 원하면 수시로 해약을 해주는 이게 CMA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CMA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금방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돈은 CMA에 넣어놓고 또 원금에 안 깨먹고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은 돈은 채권형에 넣고 그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은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펀드 종류를 말씀을 하시면서 펀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운용 방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의령 펀드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손해를 덜 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펀드를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령 펀드를 고르시는 비법 내지는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 우량 펀드를 고르기 위해서는 그 운용회사가 평판이 어떤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라는 평판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장기 운용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나쁠 때고 그런 게 아니고 중상 정도의 운용 성적을 꾸준히 내는 그런 펀드가 좋은 펀드예요. 그리고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0.5% 수수료 차이 나면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내거든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가서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게 금융회사에 가면 그런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새 이제 그 청소년들은 목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는 게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아버지 엄마나 또는 친척분들이 돈 5만 원씩 주는 거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 이런 적금부터 그 펀드로 그 적립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그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좀 그러니까 적립 투자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이번 달에도 20만 원, 다음 달에도 20만 원 이렇게 적금 묻듯이 투자하는 건데 대개 보면요.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한 3, 4개월 지났는데 아이 주가가 떨어져서 자기가 넣은 돈보다도 이게 줄어들었네. 그거 한번 보고 나면 김새 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적립 투자를 시작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2년, 10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적립식 투자의 마력, 매직 파워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씩이요. 1년이면 120만 원이죠. 10년 투자하면 1,200만 원이죠. 예, 원금만. 그런데 시작할 때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고 시작했는데 5년 후에 6년 후에 보니까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10년 후 보았더니 처음 시작한 시작할 때 가격의 절반 가격 5,000원으로 회복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2,000원에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10,000원에 사고. 평가액이 얼마겠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 원위치도 안 들어왔으니까 손해받겠는데 놀랍게도요. 1,390만 원이에요. 절반으로 회복됐는데. 그러니까 약간이야 이익이 났어요.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 10년 동안 투자 똑같이 했는데 10,000원에 시작했다가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10년 사이에. 그러면 평가액이 얼마겠습니까? 1,200만 원 넣었는데 놀랍게도요. 2배가 됐어요. 2,410만 원. 가격은 원위치밖에 안 왔는데. 왜냐? 10,000원일 때는 한 주 샀다면 2,000원일 때는 5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김새지만 수량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작해서 5년, 10년 지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립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적립 투자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이나 이제 펀드 상품을 고를 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유의돼서 봐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그 사려고 하는 그 금융 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 높게 먹을 수 있는 그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사셔야 돼요. 예,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 운영하는가?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 금융상품 중에는 단서 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요즘 예를 들면요. ELS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그래가지고 파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상품인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가 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안심시켜놓고 했는데 진짜 떨어져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가를 꼭 봐야 돼요.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니까. 네 번째는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직장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아주 투기 거래거든요.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그런 사람은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운영 회사의 대표를 할 때인데요. 제가 이제 가끔 회사를 한번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봅니다.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야한 사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우량 펀드 사놓고 우직하게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남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여기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 알아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네. 그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그 청소년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그 금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